우크라이나 소식 조금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정정할 게 있더라고요. 키예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키예프란 말이 싹 사라지고 다 키이우라고 바뀌었죠, 그죠? 왜냐면 우크라이나 발음이 키이우래요. 키이우라고 하더라고요. 키예프는 러시아 측에서 그 도시를 부르는 이름이 키예프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를 부를 때 이름은 키이우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언론들이 다 처음에는 키예프라고 부르다가 키이우로 바꿔 부르죠. 사실 그게 맞는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옛날에 독립운동 하는데 외국에서 뭔가 이제 서울에서 뭐 아니면 옛날에 이러니까 한양에서 3.1 만세 운동이 펼쳐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경성에서,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키이우라고 앞으로 부르도록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우크라이나의 뭐라 그럴까요? 간단한 역사를 이렇게 훑어봤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왜 푸틴이 고를 외치게 되는지, 푸틴이 왜 이런 전쟁을 일으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의 어떤 전황을 예측하는 건 정말 제 어떤 그걸 벗어나는 일이고, 푸틴이 왜 그런 뭐라 그래야 돼? 담대하다 그래야 되나? 푸틴이 왜 이렇게 정신 나간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가 4배면 2배죠. 나중에 PD님 이거 편집해 줄 것 같지만 벌써 2배가 됐으니까 우리 다음에는 8명이 되는 걸 목표로 넘어가고요. 어떤 푸틴이 고를 외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푸틴이 신경 써야 될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푸틴이 신경 써야 될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당연히 미국이겠죠. 미국 형이 화나면 러시아는 답이 없잖아요. 그치?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 분노는 하겠지만 거기서 뭐 더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경로만 하겠지. 왜냐하면 시리아 때 그랬거든요. 시리아 내전 사태하고 크림 사태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는데 미국이 그러면 안 돼 라고 경고만 하고 다들 뭐 별다른 이걸 안 했어요. 2014년 때. 물론 이때가 어떤 가장 온화하다는 오바마 시절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별로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느냐, 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스위프트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달러로 결제되는 어떤 세계 금융통신 시스템을 러시아가 살살 옮기고 이미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2019년이니까 이게 크림 사태 때 한번 맞아보니까 너무 매운 거야. 그래서 좀 이제 미국하고 친하지 않은 인도, 중국, 이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끼리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스위프트를 떠나서 뭐라더라? 아무튼 영어 4글자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이건가? 어쨌든 뭔가 다른 걸 만들었대요. 지들끼리. 다른 걸 만들어서 우리 그럼 달러 말고 다른 어떤 경제 동맹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미 준비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해봐야 뭔가 경제 제재만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대비해 두면 뭔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유럽은 이제 뭐가 아니야, 가스 가뭄이라는 거죠. 천연가스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게 유럽인데, 왜냐하면 유럽은 특히 막 석유, 석탄 이런 거에 대한 제재가 심하잖아요. 원전도 탈원전, 친환경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안심하고 이상한가? 어쨌든 그나마 쓸 수 있는 연료가 천연가스가 40%가 러시아부터 온대요. 그리고 그 이미 20년의 최 가스감이 왔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가스가 확 잠근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막 가스 값이 막 5배가 뛰고 그렇게 되는 건데, 20년 내 최대 가스 감이 온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노르드스트림이 뭐냐면 러시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하를 거쳐서 독일로 들어오는 가스를 보내주는 관입니다. 이게 이제 막 만들어져서 열린애 만에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포기하지 못할 거다. 야, 너네 20년 만에 가스 가뭄이라며. 너네 저번처럼 우리가 가스 잠그면 막 물가 엄청 뛰고 나라 경제 막 폭삭폭삭 망하는 게 들릴 텐데 감히 니네가 나한테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쳐들어온 이유가 또 하나 나타나는데, 러시아가 이쪽에서 천연가스를 캐서 이쪽에 파는 게 굉장히 큰 수입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어디를 통했냐면 여기를 통해서 갔어요. 브라더후드랑 소유주. 참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어쨌든 기존에는 2개의 천연가스관을 통해서 갔는데 이게 어디를 통과하냐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가스까지 여기다 파는 게 굉장히 큰 돈줄 중에 하나인데 그 돈줄을 누가 잡고 있냐면
우크라이나가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직접 할 수 있는 노르스트림까지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작정하고 쳐들어간 게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서 좀 주제로 돌아오면 미국은 그냥 경제 제재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경제 제재에 대해서 어쨌든 대비를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해놓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유럽은 내가 가스 잠근다고 협박하면은 그게 무서울 거니까 적극적으로 개입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 말고 또 누구? 중국. 중국은 친구죠. 중국은 친구죠. 적의 적은 친구인 거죠. 어떤 러시아와 방미 동맹의 의견을 일치해서, 원래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이렇게 정상들이 잘 안 갔거든요. 어떤 인권 탄압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푸틴은 이렇게 참석해서 악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 중국하고 딱 이게 아다리가 맞으니까 이렇게 뭐 가스 거기 사는 사람을 중국이 좀 사주고 이러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하나가 꼈죠. 북한이 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은 미국이다 이러면서 이제 말했다는데, 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어차피 경제 제재만 할 거다. 유럽은 내가 가스 잘 끈다고 협박하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할 거다. 중국은 내 친구고 북한은 가만히 있고, 약간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그 주변은 어떤데? 라고 보면 우크라이나는 일단 가장 길게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이거 약간 옛날 지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크림반도까지 러시아 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국경을 많이 마주대고 있는 게 벨로루시 혹은 벨라루스, 뭐 발음이야 뭐 그런 거고. 근데 여기는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거의 그냥 같은 나라라고 보면 되고, 거의 주권을 포기했다 수준이고, 그 다음이 폴란드죠. 폴란드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둘이. 폴란드가 여기를 지배했었거든요. 그러고 있고, 몰도바야 뭐 이제 뭐 두려워 떨고 있죠. 다음 우리 아닌가? 막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고, 루마니아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벨라루시는 어떠냐? 내 동생이죠. 똑같은 나라. 거의 같은 나라입니다. 뭐 합동 군사훈련하고 길 열어주고 다 했죠. 이 정도면 그냥 러시아 군대가 벨라루스를 자유롭게 통과할 정도니까 그냥 거의 뭐 같은 나라라고 봐도 되고, 왜냐면 이분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신데, 언제부터 대통령이시냐면 1994년부터 지금까지 벨라루스의 대통령 하고 계신 분입니다. 루카센코. 알렉산드로 루카센코라는 분인데 1994년부터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2020년 대선에 무려 80%의 득표율로 당선되신 어마무시한 분입니다. 몇 년입니까? 2022년이니까 28년 독재를 하시는 거고, 이때 우리나라 누구시냐? 김영삼 대통령 때신가? 어쨌든 그때부터였던 진짜 둘이 엄청 친한 친구니까 여기는 뭐 상대할 바가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폴란드 역시 역사적으로 굉장히 서로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우크라이나고, 우리가 흔히 유럽을 생각하는 서유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일종의 완충지대가 여기 있는 거니까 뭔가 자신의 안보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테고, 그러니까 여기 주변은 다 만만한 나라들이고, 뭐 헝가리나 뭐 루마니아나 몰도바가 뭐 나한테 어쩌겠어 이러는 거고, 그나마 좀 어떻게 힘이 있어 보이는 폴란드는 잘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고를 한 거고, 그럼 우크라이나 자체는 만만하게 봤겠죠. 왜냐면 러시아가 군사가 압도적인 우위다. 이게 뭐 그 통계나 이거 군사력을 세는 수위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때는 2위를 얘기하고요. 뭐 숫자, 그러니까 몇 대가 있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2위를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지 어떤 얼마나 최신의, 그리고 정보전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사람들은 4위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군대로서 일단 뭐 말도 안 된다. 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뭐래더라 40분 만에 점령할 수 있다 키이우를, 뭐 그런 식으로라도 말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군사력 자체야 워낙 압도적인 강국인 게 맞으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뭐 밀면 순식간에 밀릴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또 우크라이나 내에도 친러 세력이 많이 있죠.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아예 그냥 거의 뭐 독립 비슷하게 해버린 거고, 이미 나 갑니다 이걸 한 거고, 여기 이쪽 지방도 주로 이제 그 친러 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쳐들어가면 이 친러 세력들은 안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러 세력이 안에서 뭔가 이제 호응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정치를 보면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시죠. 대단하죠?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출연했던 어떤 시트콤 같은 게 있대요. 시트콤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인민의 종, 뭐 국민의 종이라는 일종의 드라마랍니다. 그 당시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우크라이나 정치가 워낙 막장이니까 이 막장인 우크라이나 정치를 풍자하는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 거기에 주연으로 지금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출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유재석급의 코미디언인데 이게 시청률이 한 50%가 넘어간, 아무튼 거의 엄청난 시청률을 보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끈 거죠. 그 상황에서 국내 정치가 워낙 개판인데 이분이 원래 역사 선생님 역할로 나와서 그냥 얼떨결에 대통령이 돼서 되게 잘 해나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민의 종이라는 이 드라마를 만든 그 제작진이네, 그래야 되나? 그쪽들이 보니까 우리가 하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을 만들었고, 당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대통령을 출마해 보니까 압도적인 표차, 뭐 이렇게 삐까삐까도 아니고 압도적인 표차로 젤렌스키가 당선이 되면서 이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출신에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잘 하겠어.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행보를 보면은 약간 좀 미숙한 점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조금만 위협하면 그냥 날름 도망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러시아가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러시아 생각은 이랬겠죠. 만만하네. 서방은 적극적이지 못할 것 같아. 유럽은 내가 가스로 압박하면 되고 미국은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군사력은 뭐 내가 세상에 아무리 지금 뭐 GDP가 대한민국 밑으로 떨어졌다 쳐도 한때 G2였는데 군사력은 내가 그렇고, 우크라이나 내부에도 나랑 친한 애들 많고 정치는 완전 초보에다 불안하니까 들어가면 뭐 한 3일 걸리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안 만만한 거죠. 안 만만하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머리 위로 이렇게 물음표가 크게 뜨겠죠. 아니 세상에 뭐야, 한 3일 4일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열흘이잖아요. 열흘이 넘도록 물론 밀리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수도는 뭐 거의 들어가보지도 못한 것 같고, 뭐 누가 격추되네, 뭐 기갑의 뭐 버리고 도망갔네 이런 얘기 들리는 거 보니까 러시아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고 노르실 거고, 푸틴 입장에서는 또 푸틴 내부,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떤 경제 제재나 모든 게 이렇게 직접적인 군사 지원이 아니면 이게 활성화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빵 밀고 국내 여론 잠재우고 이거를 그냥 기존 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게 푸틴의 전략이었겠으나, 우크라이나가 정말 영웅적으로 버텨주면서 진짜 푸틴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띡 노릇이 될 건 거고, 보니까 경제 제재는 생각외로 너무너무 심각했다는 거죠. 아까 스위프트 결제망 퇴출이 아무리 러시아가 뭐 이걸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달러 vs 루블화랑, 루블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루블화랑 위안하면 누가 봐도 달러잖아요. 아무리 이쪽으로 판단해 주려고 해도 누가 봐도 달러니까 이거 내가 스위프트망을 대비해서 뭔가를 아무리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달러에서 퇴출돼 버리면 나라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 우회 결제망이 아무리 있어도 물가 인상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국가 부도 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P 스탠다드&푸어스사가 신용등급을 일주 만에 8단계를 떨어뜨렸어요. 원래 삐삐삐였나 뭐 그랬는데 단계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루블, 여러 개가 있는데 쭉 8단계를 떨어뜨려서 이제 진짜 망했음이 여기 있으면 그 위에 망하기 직전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여기 걸쳐 있다는 거죠. 여기 걸쳐 있어서 원금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고를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러시아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9%에서 20%로 올렸어요. 대단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0. 몇 하다가 지금 1. 몇 갔는데 다들 죽으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9%였던 금리를 20%로 빡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루블화를 모아두겠다는 거죠.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은 많이 하고 투자는 줄어들 거니까, 대출은 줄어들 거니까 이제 이걸 좀 흡수해가지고 어떻게 뭐 루블화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 되나? 안 되죠. 거의 이 정도면 그냥 돈으로서, 적어도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통화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GDP 성장률도 원래 2%를 예측했대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호한 숫자죠.
2%에서 7%가 되는데 그냥 7%가 아니고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를 예상한 거죠. 네가 원래 2% 정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고 넌 7% 떨어질 거야. 이렇게 예상이 됐으니까 경제 제재가 진짜 빡세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 특히 뭐 이런 주요 서방 국가들이 모두 동참하면서 경제 제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 특히 올리가레이라는 푸틴이랑 걔 딱 정권 유착이 딱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번 석유 회사, 금융 회사 이런 애들이 있대요. 석유, 금융, 뭐 알루미늄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사람들이 이제 푸틴의 등에 업고 돈을 쫙 땡겼고, 당연히 어떤 푸틴이 무슨 일을 하려면 개인적인 비자금을 제공할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딱딱딱딱딱딱 집어서 제재를 딱 해서 어떤 사람은 뭐 몇 천억짜리 요트가 있더라고요. 요트가 어떻게 몇 천억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몇 천억짜리 요트를 압수해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이걸 아는데 이거 이게 7,200억짜리 요트래요. 이 안에 헬기 이착륙장이 있고 뭐 그렇다는데 어쨌든 7,200억짜리 요트를 다 압수되고 했다는 거죠. 압수되고 했다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서양 세계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내가 갈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와 싸우겠다. 미 전역 군인이 수천 명이 지원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비행기를 납포하거나 이런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 비행기가 내 공항 못 지나간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커다란 어떤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이케아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더 이상 나 러시아에서 장사 안 한다 이런 것까지 합쳐지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고, 어쨌든 미국은 경제 제재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고, 독일은 추워도 참겠다 결단을 내린 거죠. 아까 봤던 노르드 스트림 2 안 쓴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경제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나도 무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역시 나 좀 추워도 참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스웨덴, 핀란드 중립국이잖아요. 군사 중립국도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하나 EU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EU가 여태까지 지원이 조금 미비했던 이유가 뭐냐면 분쟁 중인 지역, 전쟁 중인 지역에는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유럽의 어떤 EU의 어떤 원칙이었대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곳에서는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게 괜찮은데, 지금 전쟁 중인 그곳에는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게 EU의 원칙이었는데, 지금 그걸 깨고 6,700억어치의 무기를 구입하고 제공할 거고, 특히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위기가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EU 가입을 대기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순식간에 진행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EU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히 스웨덴, 핀란드 같은 군사적 중립 지역들까지도 후원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러시아가 스웨덴에 한마디 했었죠. 무섭게 막 너네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한마디 했었던 건데, 거기에 더해서 물론 이런 것들 어떤 이런 경제 제재라든지 지원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이게 전제되기 때문이죠. 진짜 영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항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 3일 가겠나 4일 가겠나 이러고 있던 게 지금 벌써 열흘째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당연히 키이우는 지켜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전선대에서 밀리는 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굳세게 지키고 있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이거는 정말 들은 썰이라 정확하지 않은 거고 관련된 기사도 찾지 못했지만, 이제 러시아군은 애초에 긴 전쟁을 할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경제 제재도 빡세질 거고 어떤 국제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들어가서 빨리 점령하고 이걸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 다음에 에이 왜 그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리나 전쟁의 전술 자체가 급속한 진군을 통한 점령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급은 신경을 덜 썼는데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보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게 러시아 군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거 뉴스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막 러시아 군인들이
매점 들어가서 털어가거나 혹은 뭐 기름이 없어서 탱크가 서 있거나 이런 것들 보이면서 특히 그 키이우 주변에 60km인가 되는 긴 줄로 기갑 부대, 그러니까 막 탱크나 장갑차에 쭉 서 있는데 얘네가 며칠째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이랬나 하니까 혹시 왜 이러나 하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급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그러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라스푸티차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여기가 초르도젬이라고 흑토가 많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떤 이 땅이 굉장히 좋고 곡식을 심기에 좋다는 건데 이게 얘네 추운 지역이니까 얼었다가 슬슬 날이 풀리면 녹잖아요. 녹으니까 이게 정말 깊숙한 뭐가 되냐면 진흙탕이 된다는 거죠. 나라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거운 중장비들은 여기를 다니는 게 너무 쉽지 않은데 이제 좀 있으면 해빙기가 이미 오고 있고 그래서 라스푸티차가 오면 러시아가 자랑하는 기갑 부대들 탱크라든지 뭐 포라든지 제가 군사 좀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기 쉽지 않아질 거다. 더욱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러시아의 어떤 전쟁 영웅이 있었대요. 제가 이름까지 모르겠는데 이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러시아의 전쟁 영웅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이제 러시아 병사들을 쭉 모아놓고 뭐 이런 단상 같은 데 서서 무슨 이제 사단장님 한 말씀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하는 도중에 우크라이나 저격수가 저격을 해서 얘를 사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정말 전황이 일촉즉발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저격 자체도 물론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걸 알려주고 이 사람이 여기서 연설할 걸 누가 알려줬겠느냐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게 정보를 계속 찔러주는 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안드레이 수오베츠키라는 분이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사단장 겸 부사령관 사령관님 훈시 말씀하시는데 사령관님이 여기에 빨간 점 뜨더니 총 맞고 웃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 빨간 점 뜨더니 이제 그날로 생명을 다하시는 일이 이제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이 중요한 분이 여기서 이런 거를 한다는 걸 누가 알려줬을까 이렇게 이런 얘기들 이렇게 당연히 어떤 서방이 뒤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계속 뭉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에 사는 사람들인데 원래는 친러 성향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이 뒤에 불타고 있는 거거든요. 폭격을 맞아서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아주머니, 어머니시죠?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푸틴한테 야 고맙다. 우리 추웠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게 해서 고맙다. 우리는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게 영상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더 지지하게 만들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된 거고 이것 말고도 여러 영상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정보전이라는 게 단순히 국가 간의 첩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민간인들이 자신의 의지를 보이고 사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세계의 어떤 언론에 송출될 수 있었겠어요. 이게 어떻게 공유돼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기술의 발달로 공유가 되면서 전쟁의 어떤 양상 그리고 전쟁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전 세계 어떤 사람보다 이 사람의 안부를 가장 많이 물어볼 이분이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을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 캡틴 우크라이나래. 이분이 맨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도망간 거 아니요? 이런 소식이 처음엔 있었었는데 바로 그날 밤이었죠. 그날 밤에 이제 자기가 키이우에 있다는 걸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하면서 나 아직 있고 끝까지 버틸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정말 누가 뭐래도 캡틴 우크라이나죠. 지금은 캡틴 우크라이나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고 누군가 물어봤대요.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냐면 계속 암살조를 보낸다고 하거든요. 파악된 것만 해도 암살이 3번 이렇게 시도가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죽음은 물론 두렵다. 나도 죽음이 물론 두렵지만 나는 국민들이 믿고 뽑아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키이우에서 전쟁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누가 이럴 줄 알았겠어요. 그죠? 이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약간은 좀 깔보는 것도 있었을 테고 어쨌든 우크라이나 정치가 얼마나 그러면 코미디언이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위기가 딱 나타나니까 정말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 게다가 이 사람한테 투표에서 진 이전 대통령이 있거든요. 원래 친러 성향의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지고 나서 러시아로 망명했어요. 망명했다가 전쟁 딱 터지자마자 다시 돌아와서 소총 들고 최전방에서 싸우고 계시거든요. 이전 대통령이자 이 젤렌스키한테 투표해서 진 그분도 원래 친러 성향에서 러시아로 도망갔다가 전쟁 터지자마자 다시 돌아온 거죠. 이게 뭐 정말 애국주의적인 어떤 행동인지 아니면 분명 얘는 도망갔으니까 내가 와서 대통령을 다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분도 뭔가 부정부패로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오른 분이지만 어쨌든 이분도 다시 돌아와서 전쟁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래 뭔가 위기가 오면 어쨌든 위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 줘야 되는구나. 한 명, 두 명의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요즘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역사책 같은 거를 보고 역사를 볼 때 왕 한 명, 대통령 한 명이 뭐 이런 정책을 펼쳐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썩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같이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한 명의 어떤 결단, 한 명의 성향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크리티컬한 건지를 보여주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슬슬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제죠. 어제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다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다. 시간이 더 가면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다. 근데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뭐 그냥 뭐 구석의 어떤 타블로이드지나 군사 전문가가 말한 게 아니라 미 국무장관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설득력이 있는 거고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포격을 당하고 있는 데다가 특히 이 흑해 지역 연안에 있는 나라들 도시들은 많이 점령을 당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익숙해 본 헤르손, 오데사 그 다음에 또 익숙하게 봤던 도시들이 주로 이제 키이우가 당연히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수도니까 그렇다 치고 주로 여기 그 흑해 지방이거든요. 마리우폴은 워낙 이제 러시아 지방이니까 제외한다면 이 흑해로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가 딱 점령이 되면 이제 병참 기지화가 되는 거니까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위쪽 특히 키이우는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이 뭐라고 말한 지점까지 왔냐면 이기지 않겠냐 이길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3일이면 무너지지 않겠냐는 소리를 듣던 나라가 정말 결사적인 항전을 하면서 버텨내면서 서방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정도까지 끝까지 꽉 깨물고 버틴 거고 그래서 이제는 이기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영웅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 의용군 지원이 빗발쳤다 정말 나도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걸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고 이게 안 되더라도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던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원래 이제 관광으로 많이 먹고 살던 도시인데 관광을 이제 못 가잖아요. 전쟁터니까. 그러니까 이 호텔을 대규모로 예약을 하는 거죠. 어차피 못 갈 거지만 호텔을 대규모로 예약을 하고 돈은 다 내고 쓰기를 나 어차피 못 가요. 그래도 이 돈을 너희 주변 사람들 위해 써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착한 노쇼 운동 이런 것도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고 여기 갖고 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혹은 제재에 동참하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어떤 무기를 지원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진 않을 거지만 상당히 많은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제재에 동참을 하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며칠 뒤면 대통령이 바뀌니까 빨리 해줘야겠죠. 이런 것들을 어떤 정권의 교체 이런 거에 상관없이 국제사회와 동조해 가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동참하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상관없이 빨리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전쟁, 이런 비극을 앞에 놓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평화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 다음이겠죠.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참혹한 전쟁이 그냥 일어나게 두셨느냐? 이런 질문들.
네, 푸틴도 러시아 정교회 신자로 알고 있거든요. 뭐 무신론자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겉으로는 왜냐면 러시아 자체가 정교회니까 그런 거를 표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러시아 정교회 어쨌든 표면적으로만 러시아 정교회 신자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푸틴도 천국 가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유치한 질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사실 갖고 오진 않았지만 퓨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영화냐면 이 탱크 얘기거든요. 이제 2차 대전인가? 이제 탱크를 타고 여기 탱크가 혼자 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거기 대장도 있고 뭐 총 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여러 가지의 사람들 탱크를 타고 가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전쟁통에서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막 조롱을 해요. 야, 그러면 히틀러도 회개하면 천국 가냐? 막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대답을 못 하기도 하고 이 사람도 뭔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람들을 쏠 때마다 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맡은 임무가 총을 쏘는 임무니까 어떤 그런 갈등을 겪기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대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정말 최악의 독재자 전쟁 범죄자도 면죄부 받는 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들도 이제 서양 사람들이 던지겠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뭔가 아무리 그 죄가 불긋지라도 회개하면 당연히 하나님 받아주시는 건데 그런 대답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줄 거냐. 그리고 뭔가 기독교인이 이런 전쟁을 예방하는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는 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전쟁을 예방하는 것에는 어떤 정치적인 것도 있을 거고 문화적인 것도 있을 거고 사회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텐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미리 참여하고 미리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던 건가? 이런 게 없다면 야 예수님 믿어봐야 너 하나 착하게 사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쟁 후에 꼭 이거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마무리되면 사실 전쟁은 사상의 충돌이기도 하니까요. 전쟁이 마무리되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그럼 그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뭐 하셨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또 그 대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태도로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숙제가 남겨져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수많은 전문가들도 모르는 걸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날 일들이 더 진전이 된다면 그것도 정리해서 끝날 때까지 짧게나마 매주 같이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까지 또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게 1시간에 맞추네요. 그죠?